그날 세계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의 가을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든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저건 과장입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라며 차갑게 웃어넘겼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마케팅 과열이다. 저런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롱이 쏟아졌고 논쟁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면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는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깊이가 그 풍경 속에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부정, 감탄과 의심이 한 공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왜 한국의 가을만이 사람들의 판단을 이렇게 둘로 갈라놓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결국 이 논쟁의 균형을 무너뜨렸을까요? 지금 그 답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모건입니다. 영국 BBC 글로벌 문화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편집장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제 기획안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편집회의 분위기는 더 냉담했습니다. 선임 기자들은 비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SNS 마케팅에 속았다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관광 홍보 전략일 뿐이라는 의심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SNS에서 본 사진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고 댓글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집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팩트체크. 과장인지 실제인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성 기사는 BBC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 내내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가을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가을 여행지 1순위로 꼽는 게시물이 수천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국 여행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의 단풍을 캐나다와 비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정보도 많았습니다. 어떤 블로거는 사진 보정을 의심했고 한 유럽 기후학자는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위도와 기후 조건으로 볼 때 그 정도로 일관되게 짙은 색채가 나타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증명하러 가는 건가요? 단풍이 예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거짓이라는 걸 밝히려는 건가요? 비행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취재의 목적 한국의 가을이 과장인지 현실인지 밝혀낸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공항 안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보통 장거리 비행 후 공항에 내리면 지친 얼굴, 무표정한 걸음걸이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중동에서 온 듯한 가족은 아이 손을 잡고 흥분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젊은 커플은 짐을 찾으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관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길, 한 서양인 남성의 코트에 작은 노란 잎이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행잎이었습니다. 인맥까지 선명한 깊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는 그 잎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손으로 한번 쓸어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잎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초였지만 생각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 가로수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 사이로 보이는 산의 윤곽은 어두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는 요즘 외국 기자들이 많이 온다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대부분 단풍 보러 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이미 여러 외국 언론이 다녀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사가 새로울 게 있을까요? 기사는 차창 밖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사진으로는 못 담는다고 직접 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BBC 본사에 도착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풍 취재를 휴가로 착각한다는 말, 보정사진 몇 장 찍어오면 기사가 되겠다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과장된 것뿐이라면, 만약 제가 현장에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객관성을 잃는다면,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감탄하지 않겠다고, 절대 쉽게 설득당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탓도 있었지만 무언가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일정은 인사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남아있는 거리라고 가이드북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통 문화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분위기는 런던 지하철과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인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핸드폰으로 단풍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힐끗 봤습니다. 붉은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 색이 너무 선명해서 보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보정이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사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거리는 이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념품 가게보다 나무 아래에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서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을 관찰했습니다. 중년의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떨어지는 낙엽을, 햇빛이 스며드는 가지 사이를 가만히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찍고 나서 화면을 보니 그녀의 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여성이 나무 앞에 서 있는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인사동 끝자락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노란 잎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가 손녀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어진 잎을 모으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잎을 하나 들어 올리며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잎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재촉하지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잎을 만지고 냄새 맡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시간을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풍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이 문장이 기사가 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가옥 사이로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건물은 그냥 풍경의 일부였고 중심은 항상 나무였습니다. 저는 한 일본인 관광객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같은 나무 앞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단풍을 기록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풍을 경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그 경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찍으며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후 3시 저는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큰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나무들이 만든 터널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갈색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햇빛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색은 분명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공기였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 그 안에 섞인 낙엽 냄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강아지와 산책하는 커플, 책을 읽는 학생.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풍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풍과 함께 있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노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책도 커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발소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에게 떨어진 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잎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만든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처럼 흘러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단풍은 이벤트가 아니라 계절의 일부라는 것을,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이 풍경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오는 길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공항에서 봤던 코트의 은행잎. 그 남자는 왜 그 잎을 떼지 않았을까요? 왜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미소 지었을까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잎은 단순한 낙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고 이 계절을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단풍을 사진으로 담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BBC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유럽 기후연구소에서 성명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단풍 색화장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 모든 것들, 느낀 모든 것들이 과연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제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은 한강을 건너고 있었고 강변의 나무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조차도 지금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의 가을 예상 밖의 질감. 하루 뒤 저는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단풍 명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도시 중심에서 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도시와 자연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놀라웠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색과는 달랐습니다. SNS에서 봤던 사진들은 마치 포토샵으로 채도를 높인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색은 그보다 차분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금빛이 뒤섞여 있었지만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등산로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면서도 여전히 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계절이 여러 겹의 막을 벗기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경이로웠던 건 색이 아니라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지 끝의 잎은 아직 초록색이었고 중간 부분은 노랗게 변하고 있었으며 아래쪽 잎들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무 안에서 계절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사진 한 장으로 담을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등산로 중간쯤에서 저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서양 관광객은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각도를 바꿔보고 줌을 조정해보고 설정을 만져봤지만 결국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 봤던 프랑스 여성과 똑같았습니다.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잎이 흔들리고 햇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한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낙엽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부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낙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그들이 나눈 대화의 온기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가을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계절이라는 것.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단풍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건 색 때문이 아니라 기다린 시간의 축적을 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하산길에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반복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 계절을 기다리고 매년 이 순간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단풍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시간의 의식이다. 하지만 그날 밤 현실이 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BBC 본사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럽 기후학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단풍색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위도에서 그 정도 색채 차이가 일관되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집장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 느낀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현장에 감정적으로 휘둘린 걸까요? 대립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논쟁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사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유럽의 두 연구자는 한국 단풍색이 착시이거나 카메라 보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위도와 기후 조건으로는 그 정도의 색채 차이가 일관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이 많고 대기 중 습도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색이 선명해지는 조건이 동시에 형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후학자도 만났습니다. 그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을 언급했습니다. 산과 도시가 가까이 붙어 있어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이 단풍색을 더 짙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BBC 일부의 의심을 완전히 지우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색채 변화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 제공한 최근 10년간의 단풍 시기 데이터, 일교차 변화, 강수량 분포, 모든 수치가 일관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왜 한국만인가? 비슷한 위도의 다른 나라들도 조건은 비슷할 텐데 왜 한국의 단풍만 이렇게 주목받는가? 저는 그 질문을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단풍 자체가 아니라 단풍을 대하는 문화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자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문화, 자연이 아니라 태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색이 아니라 사람들이 단풍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남산타워 근처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 전체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도 아파트 사이에도 강변에도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한 한국인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단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색깔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가 심어진 역사, 서울이 전쟁 이후 어떻게 녹지를 복원했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나무를 갖고 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건 색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기사 초안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색채가 아니라 시간으로 물든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BBC 편집장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팩트체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도시의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붉은 나무들은 이제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나무들이 다시 색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나무 아래 모일 거라는 것을.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편집장에게 보낼 메일을 썼습니다. 과학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현상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한국의 단풍이 특별한 이유는 색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등산로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노부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나무를 올려다보고 떨어진 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매년 이곳에 오시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색은 작년과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나무를 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우리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깼습니다. BBC 내부의 냉소, 유럽 학자들의 의심, 과학적 검증에 대한 압박. 그 모든 것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색은 변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온, 강수량, 바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단풍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간도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작년과 같은 나무를 보고 있었지만 그는 작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계절이 한 번 더 돌았고 그는 1년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단풍은 그 시간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단풍은 자연색이 아니라 시간의 층이라는 것을 저는 노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산길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혼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낙엽을 주워 노트에 끼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잎을 펼쳐보고 색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노트 사이에 넣었습니다. 가족 단위 등산객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꾸 멈춰 서서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줍고 나뭇가지를 만지고 다람쥐를 찾았습니다. 부모들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풍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풍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취재 노트의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이 취재의 목적 한국의 가을이 과장인지 현실인지 밝혀낸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이 취재의 목적 한국 사람들이 가을과 맺는 관계를 이해한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색을 검증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를 이해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방향을 바꾸고 싶다고 단풍색 검증이 아니라 한국의 시간 문화를 다루고 싶다고 썼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불빛 너머로 어둡게 솟은 산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나무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 나무들은 다시 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나무 아래로 모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귀 비행 전까지 시간이 남아 공항 한켠에 앉아 정리 메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사동의 은행나무, 북한산의 단풍, 서울숲의 산책로, 남산에서 본 도시 전경.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저는 노트를 넘기며 문장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노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풍은 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고. 매년 똑같아 보여도 매번 다르다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문장이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관찰, 모든 논쟁, 모든 현장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느린 속도로 계절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은 영국에서 거의 잃어버린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런던에서 가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짧은 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이했고 그냥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을은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절을 손꼽아 기다렸고 왔을 때 충분히 누렸고 떠날 때 아쉬워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단풍이 아니라 기다림을 보여주는 계절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나라가 왜 세계의 시선을 끄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품격 때문이었습니다. 기술과 속도로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계절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한국의 가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단풍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품격이다. 출국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떠나는 사람, 도착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손에 낙엽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끼워 넣거나 책 사이에 끼우거나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풍을 가져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계절과 함께한 순간, 기다림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북한산에서 주운 작은 단풍잎이었습니다. 붉은색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잎을 여권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라고, 그 태도가, 그 품격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BBC로 돌아가 이번 기사는 단풍을 소재로 쓰되 그 핵심은 한국 사람들이 계절과 함께 살아온 방식에 두기로. 편집장이 뭐라 하든 동료들이 비웃든 저는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기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산의 윤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여권 사이에 낀 단풍잎을 꺼내봤습니다. 붉은색이 기내 조명 아래서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봤던 장면이 말입니다. 코트에 붙어있던 노란 은행잎. 그때는 그저 작고 아름다운 잎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쁘다고 가을답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에서 떨어진 한 장의 잎은 계절의 잔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기억과 기다림이 스며 있는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저는 지난 일주일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인사동에서 만난 할머니와 손녀. 할머니는 아이에게 단풍을 슬픔이 아니라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쉬는 시간이라고, 내년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촌에서 본 일본인 관광객. 그는 건물이 아니라 나무를 찍었습니다. 건물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지만 이 색은 지금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숲에서 본 노인. 그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책도 커피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산에서 만난 노부부. 그들은 매년 같은 곳에 왔지만 색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단풍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풍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지만 사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은 그저 기억을 돕는 도구일 뿐, 중요한 건 그 순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든 기념품, 사진 속 붉은 잎, 가을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사진. 모두 자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시간을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 그래서 세계가 여기에 오는 거였구나. 기내식이 나왔지만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BBC로 돌아가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편집장은 여전히 객관적 검증을 요구할 것이고 동료들은 감성 기사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감성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사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절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단풍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색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풍경. 비행기는 밤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 가을이 되면 한국의 나무들은 다시 붉게 물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 나무 아래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기다림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후년 가을을 위한 기다림을 말입니다. 저는 여권 사이의 단풍잎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 잎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시간의 감각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계절과 함께 흐르는 것. 저는 이 잎을 책상 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BBC 사무실에서 마감에 쫓기며 기사를 쓸 때 이 잎을 보며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그 감각을 말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회색 하늘, 차가운 비, 서두르는 사람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7일 만에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가로수들도 단풍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고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멈춰 서지도 올려다보지도 사진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단풍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차이였다는 것을. BBC 사무실에 출근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곧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단풍 색화장 맞았냐고, 사진 보정 확인했냐고, 관광 마케팅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색은 진짜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제 기사 초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단풍이 특별한 이유는 과학적 조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계절과 맺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을을 기다린다고, 그 기다림이 풍경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팩트냐고 아니면 감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일주일 뒤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가을 색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풍경.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독자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신들도 한국의 가을을 경험했다고, 정말 다르다고,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여러 매체에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단풍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보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제 시도직에 속하지만 여전히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는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비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런던은 추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BBC 사무실에서 다른 기사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단풍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은 조금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마감에 쫓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그 잎을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시간과 함께 흐르는 것. 한국에서 배운 그 감각이 런던에서도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 시리즈를 기획하는데 제가 총괄 기자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가을 기사가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 비슷한 접근으로 다른 주제도 다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가을에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이번엔 팀을 이끌고 가서 더 깊이 취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은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여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단풍잎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잎을 꺼내 창가에 두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아래서 그 잎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을 취재하며 저는 단풍을 본 게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한 사회의 품격을 본 것이었습니다. 색이 아니라 태도, 풍경이 아니라 사람. 그 두 가지가 합쳐져 한국의 가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해 가을 저는 약속대로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BBC 촬영팀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주, 설악산, 내장사를 돌며 한국의 가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역시 북한산이었습니다. 등산로를 걸으며 저는 작년에 만났던 노부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올해도 이곳에 왔을까요? 같은 나무 앞에 서서 우리가 달라졌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그 부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년 전 스쳐 지나간 외국인 기자를 기억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잎이 떨어졌고 햇빛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게 작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이냐고, 가을이 마음에 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라고, 작년에도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매년 와도 매번 다르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압니다. 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다는 걸.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는 걸.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 가을이라고, 매년 기다리게 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가을, 1년 후 다시 보니 변한 것은 단풍이 아니라 나였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가을이 과장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다시 온 지금 저는 확인이 아니라 배움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풍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단풍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 태도가, 그 기다림이 이 나라의 가을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계절로 만듭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곳에서 한 사회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기술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계절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품격을 말입니다. 저는 레이첼 모건입니다. BBC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시간을 이해하는 기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가을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단풍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